영락 없이 하락입니다. 두 번째 폭탄이 온 거죠. 지금 더 내려가야지 정상인 계산이 나와요, 수치가. 계산하면 현대시가에서 40%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다. 와.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강남 서초가 드디어 조정을 제대로 받을 것 같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티나는 인터뷰 이혜수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세 번째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올해 금리 동결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조금 부동산을 살 땐가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직 조금 먼 이야기인가 또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계의 찐 전문가, 또 부동산 쪽에 닥터 둠으로 불리시는 분을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셔서 초대를 해봤는데요.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지금 집 살 때입니다. 뭐 영끌 하셔서라도 사셔야 됩니다. 라고 입을 모아 말했을 때 이분 홀로 꿋꿋이 아닙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하셔서 유독 더 눈길을 끄셨던 분이죠.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시원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요즘 1.3 대책 이후에 특례보금자리 이론 효과로 시장이 많이 좀 반등하는 느낌을 받고 실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셔가지고 집값이 더 내려가면 사야겠다고 기다렸던 분들이 좀 불안하신 것도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대 그 대한민국의 부동산 꺾일 때 패턴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데이터 수치를 비교해봐도 지금의 반등이 계속 이어져서 상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다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일시적 반등에 그친다. 그 반등의 기간이 정부의 정책의 농도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지금 40조 특례 보금자리론 부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또 더 분다 그러면 또 유지는 하겠죠. 그러나 한없이 그걸 퍼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너무 높다고 한 가격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살려고 준비 중인데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럼 거리감이 멀어지잖아요. 실제로 시장에서 1월, 2월, 3월 쭉 가다가 3월 중순부터 그 수요자들의 패턴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현장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매수자들이 많이 찾으러 왔다가 하는 말들이 예전에는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이거 지금 이것도 싼 거예요. 조금씩 또 올라요. 이 말에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가격에 뭐 5%, 10% 올라간 것도 샀죠.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3월 한 중순부터는 그러면 저는 조금 낮아지면 연락 주세요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이제 찾아가셔서 네,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와서 계약하던 분들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하고 1.3 대책의 효과가 언론에서 또 많이 퍼붓잖아요, 기사를.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1, 2, 3월 달에 거래량을 보면 예전에 2008년도에도 똑같이 대책을 풀었어요. 풀었는데 그때는 글로벌 금리가 터지고 나서 거래 서울 기준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한 6, 7천 개가 평균인데 매월 갑자기 2,000대로 내려와요. 3분의 1 투명이 났다가 대책이 나오니까 7, 8천대로 올라가요. 3, 4배 정도 쭉 올라가가지고 그게 이제 가격을 다시 고점을 거의 회복합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뭐 은마 아파트라고 있잖아요. 딴 데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게 최고점 2007년 초에 14억 한 8천까지 갔습니다. 네. 그런데 딱 글로벌 위기가 터지니까 7억 한 5천대까지 내려왔어요. 한 반토막 절반이 그냥 쭉. 네, 또 내려왔고 그리고 몇 개월 가다가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대책 완화하는 것처럼 규제 완화와 함께 그 LTV가 70%까지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2,000건에서 막 8,000대로 올라갔죠. 그리고 가격이 7억 5천까지 내려왔던 게 13억 5천까지 다시 거의 회복을 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네, 그게 한 8개월 정도 갔어요. 계속 막 7, 8천 건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냐면 1,000대로 내려왔던 것이 2,000대로 올라왔어요. 3,000을 가려고 하는데 힘이 약해요. 1월 달은 1,500개, 2월에는 2,400개, 3월이 이제 피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죠. 열흘 정도 지나야 이제 신고가 다 집계가 되는데
지금 한 2,500개 넘었어요. 그러면 3,000개 겨우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바닥인 수준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정부가 좀 덜 풀었나요? 돈을?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네. 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이 푼 거고 40%. 그런데 왜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주택 가격, 우리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여러분 PIR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평균으로 말할 때 그게 그 당시 서울이 한 7에서 8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냐면 16, 17, 18이에요. 와, 2배 이상이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 점이 너무 다르고 높으니까 소득이 대출을 받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수익이 지금 있는 거예요. 가격이 여전히 비싼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중순이 되면서 다시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아마 4월, 5월 되면 거래량이 또 다시 줄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반등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2008년에도 위기였지만은 그때의 반등 기미보다는 지금의 반등은 조금 약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좀 제한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수님이 또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신간 이름이 더 크래시라는 책인데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시장에 폭락이 찾아올 거다라는 좀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20, 30, 40 분들은 전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을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왜냐면 지금 40세인 분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7, 8년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8년을 빼면 32살이잖아요. 네. 막 사회 천발 내딛고 이럴 때부터 지금 40이 될 때까지 집값 올라간 것만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항상 들리는 얘기가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 금값은 계속 올라간다,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물건 중에 영원히 안 오르는 건 없어요. 다 올라요.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금액이 명목 금액이 올라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딱 매몰돼 가지고 부동산은 무조건 오를 거야로 약간 변환돼 가지고 우리들한테 세뇌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끌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5060은 이미 겪어봤고 세 번째 경험이고, 그래서 5060들은 작년, 재작년 영끌 때 집 많이 팔았어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언론들도 한몫했죠. 자꾸 부추기고 또 여러 가지 뭐 겹쳤는데 저금리도 겹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정부 대책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물건이 많으면 싸지잖아요, 당연히. 배추가 많으면 배추값이 내려가듯이.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우리 첫 질문에 말씀 나눴지만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럼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개념에서 볼게요. 제가 집은 크니까 저거는 내가 5년 동안 모아서 사야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또 지금 안 사면 더 오른다. 바보 취급받고 이러니까 영끌해가지고 샀잖아요. 그러면 5년 뒤에 살 사람들까지 다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살 사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은 떨어지죠. 네, 금리 인상이 있기 전에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면서 주택 가격이 약간 횡보하고 내려가기 시작할 준비를 할 때 미국이 이어서 금리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 터진 거예요. 금리 인상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고 그러네요. 두 번째 폭탄이 온 거죠. 첫 번째 폭탄이 스물스물 내려가고 자가 있어요. 그렇게 되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더 내려가야지 정상인 계산이 나와요, 수치가. 데이터를 보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PIR이 7, 8이었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왜 TV 나와서 얘기하시잖아요. 18에서 한 10 정도 가야 된다. 그럼 계산하면 현대 집값에서 40% 빠져야 되는 거예요. 와. 그게 정상 가격인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나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높죠. 그게 여러 가지 데이터에 많이 나와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가다 이렇게 쭉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은 앞으로 10에서 20% 정도 더 조정될 것 같고, 와. 수원이나 인천 같은 데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때는 그런 지역들은 한 5% 정도 더 내려갈 것 같고, 조정. 그리고 조금 많이 안 내려온 곳들 있잖아요. 서울의 서초, 강남, 또 뭐. 그쪽도 더 빠질까요? 네네, 당연히 빠지죠. 올 가을부터 빠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보는 데이터로. 가을부터?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강남은 계속 불패라고 느끼셨잖아요. 네.
서초 강남은 지금 버티고 있는데 송파는 이미 무너졌잖아요. 한번 쫙 무너졌죠. 27억이 갑자기 19억이 돼버렸으니까 처음 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처음 보는 일이죠.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드려볼게요. 다 같이 우리가 지성이 공유가 돼가지고 이거 너무 비싸 집이 다 같이 안 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집값은 더 떨어지겠죠.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끌려가서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끝이 나고 균형점으로 가겠죠? 그런 타임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 8년 올랐잖아요. 지금 8개월 내려다가 다시 올랐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8년 동안 오른 게 8개월 만에 정리가 될까요? 그렇죠. 그 안 욕심이죠. 되죠. 네, 욕심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상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연말 정도 되면 조금 조정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 펌핑 했는데도 가격이 지금 5에서 10%밖에 안 올랐거든요.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3개월째인데. 그러면 힘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볼만 하지 않나요? 네, 그걸 기다리는 게 좀 합리적인 선택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좀 등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충분히 네. 더 조정이 나올 부분이 있다. 너무 많아요. 네, 요인들이. 서초 강남 쪽은 또 가을을 한번 주목해 보면서 서초 강남은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역전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저 서초의 개포자의 프리던스라고 있어요. 그게 거기 너무 핫하던데요? 너무 좋은데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너무 싸가지고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안 빼주는 거예요. 주인이 역전세 나니까. 정말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집이 남아있어요.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2월에 입주인데 어. 지금 4월이잖아요. 아직도 집이 있어요. 전세 월세 물건이. 그럼 이해되셨죠? 네. 뭔가 이상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 11월부터 물건이 나왔어요. 보통 입주 3개월 전부터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전세가가 13억이던 게 6억, 7억밖에 안 해요. 지금요? 그래서 좀 올랐어요, 다시. 어. 너무 싸니까 7억, 8억으로 가고 있어요. 절반이 뚝 떨어졌네요. 네, 전세 가격도.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처럼 6월, 7월, 8월 뭐 이렇게 입주가 된다면 8월에 3개월을 빼면 어떻게 돼요? 5월이죠. 그러네요. 8, 9월에 또 한 엄청 또 나와요. 몇천, 5천 세대가 강남에 3천 몇백 개, 뭐 강북, 은평 이런 데가 한 5천 세대가 또 막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DH파크라고 강남 개포동에 6,700세대가 튀어나와요. 한 방에. 그러면은 그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3개월 계산하면 10월 달, 9월 달부터 분위기가 또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강남 서초가 드디어 조정을 제대로 바꿀 것 같다라고 제가 개포동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으로 쫙 이렇게. 출발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하락장이 처음 시작됐을 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좀 법칙이 있다면은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은 거래량이 많이 내려오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1번은 거래량, 그다음에 전세가가 막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네. 내려오면서 집값이 내려오잖아요. 진리입니다, 진리.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미분양, 여러분 요새 많이 들으시잖아요. 미분양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자꾸 미분양이 늘어난다. 이 세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영락없이 하락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좀 증가했잖아요. 네, 살짝. 네, 살짝인데 그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0점 기준점이 달라요. 100점 받던 학생이 제가 말하는 거래량이 는 것에 긍정적인 신호는 100점이나 80점, 90점 돼야겠죠? 네. 학생 점수로 말하면. 근데 우리가 지금 100점에서 한 15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한 20점, 25점밖에 안 돼요. 아직도. 근데 15점이었다가 25점 되면 한 80% 상승한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성적이 는 거죠. 안 는 거죠. 100점에서 볼 때, 그죠? 그 기준에서 볼 때 지금의 거래량 증가도 힘이 없어요. 그러면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고 전세가는 내려간다는 얘기는 하락장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당분간 이어진다는 얘기고, 거꾸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미분양이 막 줄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동그라미가 막 돼요. 좋은 쪽으로. 동그라미 되려고 그럴 때 세 개가 다 됐다. 그럼 이거는 이제 2, 3개월 추세만 이어지면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한 최소 1년에서 2, 3년은. 그 세 가지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매물이 그 속에서 늘어나면 변수를 보시면 되고요. 네. 팔려는 매물이. 지금 여러분들 아쉽게 거래량이 늘면서 거래량이 서울이 예를 들어서 1월에 1,500개, 2월에 2,500개, 2,500개, 한 6,000개가 소화가 됐어요. 3개월 동안.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3개월 동안요. 아파트 매물이 그러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면 매물이 줄여야 되죠. 저부터 더 받으려고, 나중에 그쵸. 팔려고.
근데 지금 10,000개가 늘었어요. 아파트. 나온 매물이. 네, 팔린 거 빼고도. 그러면 매물이 더 늘었잖아요. 그럼 뭘까요? 그 사람들은 왜 팔려고 그러죠,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겠죠. 그렇죠. 아, 전문가시네. 나중에 오를 것 같으면 안 팔겠죠. 그래서 원래 매물이 감소돼야 정상인데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죠. 좀 이상하다, 시장이.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네. 일단은 뭐 상승장과 하락장을 판단할 땐 우리가 봐야 될 거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거래량, 미분양, 그리고 전세가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동향을 파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힘든 건 사실 영끌족이 아닌가 싶어요. 영끌족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라든지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끌하신 분들 두 부류로 나눠야 됩니다. 정말 뭐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자기 방을 원하는 신혼부부, 결혼 초분들이 네. 집값이 너무 자꾸 오르고 있고, 아, 이러다간 집을 못 살까 하는 순간에 또 아들이나 딸이 방 달라고 하는 시기고, 뭐 이런 부모의 어떤 부성이나 모성애 때문에 무리해서 집을 사신 영끌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 세대죠. 그쵸.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 없이 뭐 솔로이거나 젊은 분인데 투자 수익만 바라보시고 올라갈 것만 보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형태가 달라요. 이미 들어가서 사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실거주죠, 일단 개념이. 똑같이 영끌을 했는데 이쪽 영끌은 실거주가 아니라 그냥 갭 투자죠. 그러면 구분이 되잖아요. 그쵸. 이 영끌들은 우리가 봐도 연민의 정이 느껴지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어떤 뭐 투기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구제를 해줘야죠. 왜? 그분들이 파산되면 사회적 편익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일단 한 가정의 생활이 깨지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문제도도 많이 들 거고 이런 게 장기화되면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이 주체가 버티고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예를 들어 지금 이자를 못 낼 뿐이지 미래로 갈수록 소득이 늘 수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뭐 5년이고 4년 동안 지금 폭락기니까 급하게 금리가 또 오른 바람에 이게 너무 부담되니까 힘들어 하는데 심리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럴 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반이나 뭐 40%를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유지하게끔. 그럼 이건 도와주는데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서 팔아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옵션을 주는 거예요. 15년 동안은 팔지 않기로. 팔 경우에는 수익의 80%는 나라로. 그럼 이분도 살잖아요. 네. 편하게 살고. 원래 살려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애기들 다 클 때까지 키우고. 이런 시간에 대한 옵션을 준다면 구제가 다 충분히 가능한데 정부가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그냥 대환대출만 하고 있죠. 또 이제 투자 형태로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냉정하게 깔끔하게 구제해 줘봤자 결국은 투자잖아요. 그 수익은 본인이 가져갈 거잖아요. 옵션을 걸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생활 주체가 어떤 뭐 소비를 일으키거나 한 가정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이런 변동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비트코인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보단 강자잖아요. 제가 볼 땐 그분들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깨끗하게 그냥 손 털면 되고, 그걸 만약에 도와줄 거라면 제가 볼 땐 자영업자나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 금리가 높아서 어렵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부터 도와주는 게 국가의 존립의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영끌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쓰거든요. 집 살 때. 그거 보면 딱 나와요. 아, 내가 들어가려고 그런다. 임대 놓으려고 그런다. 의지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은 이제 대출 금리 낮추는 대출로 바꿔주는 거 이걸로 일단 맞고 가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지금 또 저희가 여기 한국경제신문사 빌딩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중림동, 그러니까 서울역 바로 뒤편이잖아요. 회사도 되게 많고 그래서인지 오피스텔도 참 많거든요. 이 중림동 지역은 부동산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입지로 따지면 A급이죠. 오. A급인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역 인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슬럼화된 부분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지구 단위계 다 같이 뭐 강남처럼 이런 게 없이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불균형이 살짝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서울역이라는 입지와 네. 일단 서울역에서 끝난 얘기죠. 입지로서 교통은 최고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 중림동에서 오늘 또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